한때 성공 모델로 불리던 유럽 국가들이 왜 집단적으로 흔들리는 국면에 들어선 것인가요? 성공 모델이 붕괴하고 지금 구조적인 전환에 있는데, 일단 유럽 모델의 위기라는 프레이밍을 일단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내생적인 위기가 아닌 외생적인 충격의 결과가 좀 있다. 이걸 좀 먼저 이해하시고, 일단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지정학적 환경입니다. 일단은 유럽이 사실상 2차 대전을 하면서 거의 다 망했어요. 유럽이 부흥하게 된 것은 미국이 마샬 플랜이라 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진 나라를 독일을 포함해서 많은데 이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면서 유럽이 어떻게 됐는 거니까 미국에 사실상 종속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토 같은 걸 하고, 특히 이제 동서 냉전을 하면서 러시아가 소련이었죠.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이 붕괴되고 하면서 1990년대에 딱 들어가면 소위 말해서 이제 탈냉전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냉전 종식 이후의 시기를 탈냉전 시대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소위 말해 피스 디비던드, 평화 배당금이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군사력에 투자했던 걸 대거 그 돈을 떼가지고 복지로 돌렸죠. 그래서 군사비가 감축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값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중국과의 무역이 확대가 되니까 경제가 살아났죠. 전반적으로. 그런 30년간 이어오던 어떤 흐름이 이제 2022년 러우 전쟁으로 전제가 붕괴됐어요. 일단 그 값싼 러시아 가스나 석유 기반의 독일 산업 모델이 이제 어째 보면 붕괴되니까 이게 시대착오화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계속 이제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을 못하게 계속 압력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 편을 쓰고 싶은데 계속 미국 편을 쓰게 됐죠. 그래서 저게 이제 비용 증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이 이 탈냉전 시기에 이제 미국으로 좀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하려는 준비가 좀 부족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유로가 발전하는 것 좀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유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지정학적인 환경은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경제적 기반이 침식됐습니다. 유럽 경제에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값싼 에너지, 러시아 에너지, 이거는 이제 사실상 사라졌죠. 4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란 거대 시장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특히 뭐 독일에서 중국에 많이 팔았는데, 이게 중국이 경쟁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에는 중국이 뭐 경제가 컸지만은 고급 물건을 못 만드니까 유럽에서 고급 물건이나 명품이나 이런 걸 팔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중국계 이제 유럽 시장에 들어오고 있죠. 특히 이제 BYD 이런 것들은 저런 특히 이제 그 녹색 그린 에너지로 하고 뭐 전기차로 하고 이게 유럽에서 시작한 건데, 그 효과가 전부 중국이 다 잠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체 에너지 이런 것도 다 유럽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안보 우선 아래서 자유무역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공짜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 또 시장을 개방해라. 미국 상품이 유럽에 들어가도 시장 개방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그 유럽이 그 보호무역을 했어요. 특히 비관세 장벽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미국 물건이 못 들어가거든요. 역설적으로 그게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바스프나 폴크스바겐이나 지멘스나 이런 생산시설을 미국 아니면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을 왜 가겠어요? 그게 에너지 값이 싸거든요. 유럽이 굉장히 비싸죠. 이게 단순히 경제 순환이 아니고 탈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공동화가 되고 있다. 제가 이제 계속 이게 동남아보다 못하게 된다는 것이 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학적인 시한 폭탄입니다. 인구학적인 시한 폭탄이라는 건 뭐 저게 세계 최고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우려하고 있는데, 어쨌든 독일의 중위 연령이 48세고 이탈리아가 49세입니다. 저 말은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연금 수령제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재정 지속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민 해법을 계속 시도해왔는데 이게 정치적 반발이 폭발하고 있죠. 독일에는 AfD, 프랑스에는 국민합이라는 RN, 이탈리아의 형제당이라는 이런데 거부 집단, 즉 반이민 정책을 하는 반이민, 그러니까 저게 EU의 어떤 기조였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하지 말자.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자. 저런 기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럽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 모순이 표면화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뭔가니까 유로화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유로화가 96년에 출범했네, 98년에 출범했네. 어쨌든 이게 정치적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최적 통화 지역 조건을 미충족한 데 출범을 했어요. 즉 저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유로화가 화폐를 통합한 게 아닙니까? 화폐를 통합하려면 부채를 통합해야 돼요. 그래야지 화폐가 이제 하나가 되거든요. 그런데 부채는
각 국가가 통합되지 않고 놔둔 상태에서 화폐만 통합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각국이 채권의 발행의 주체는 각벌인 그러니까 그 주권 정부가 이제 발행하고요. 화폐는 유로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가? 경제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가 화폐 정발을 못 하잖아요, 각국은. 그런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환율을 좀 바꾸거나 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되는 거죠. 독일과 그리스 사태가 났을 때 2010년도 유로존 위기 때 보면 우리가 피그스라 그랬죠.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이런 그리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 남유럽 국가들이 같은 통화를 사용하는데 재정 건전성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독일 입장에서 보면 유로화가 경제에 비해서 너무 과소평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싸니까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환율을 좀 값싸게 됐다. 그러니까 물건이 이제 굉장히 수출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유럽은 자기 경제에 비해서 유로화가 과대평가되니까 경쟁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독일에는 돈이 쌓이고 남유럽은 돈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되죠.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6, 8%를 몇십 년 동안 유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누가 해줬는가? 남유럽이 적자를 보면서 메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화하는 과정에서 동독의 경제를 협소하면서 굉장히 위기를 겪어야 되는데 유로화 때문에 즉 공짜로 했다 이런 주장이 많아 있어요. 물론 저거 말고 다른 게 좀 있지만 유로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저렇게 되다 보면 유로존 내에서 제로섬 게임 구조거든요. 누가 이익 보면 누가 손해 보는 거죠. 그런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은 그러면 그렇게 흑자를 보면은 그 흑자를 가지고 계속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긴축을 하니까 유럽 전체가 성장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독일 그 물량을 받아가 하는 것 밑에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경제가 서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유럽 전체는 돈을 계속 빨아들이고 독일한테 주는데 독일은 그걸 가지고 제출하지 않고 저축만 계속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성장의 열매는 독일만 가지는 그런 식으로 되니까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은 성장 못하는 그런 식이 됐죠. 그래서 이제 유럽 통합 프로젝트가 일단 지금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정당성 위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더 많은 통합이 해법이다 이런 신념이 있었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유로의 국민들은 EU 국민들은 브뤼셀 관료의 비민주적인 결정을 한다 이 인식이 증가되고 브렉시트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이 제일 먼저 빠졌는데 그 불만의 극단적인 표현이 거죠. 빠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과 작년 사이에 유럽 의회 선거에서 극우하고 포퓰리스트들이 약진을 하고 있고 지금도 독일에서 제1당은 AfD입니다. 지금 집권은 못하고 있지만 가장 지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정당들이 지금 계속 득세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은 유럽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냉전 시기에는 서유럽이 대소련의 최전선이니까 유럽을 부양해 줬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부양해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세 가지 세력이 있었거든요. 나치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자본주의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는데, 자본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합쳐가지고, 소위 말 파시스트 세력이라는 나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이라든지 히틀러 정권이라든지, 일본의 군국주의 정권을 이거 다 붕괴했어요. 그러니까 남은 게 뭡니까? 자본주의 정권하고 공산주의 정권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대결을 한 거예요. 처칠이 이제 바로 쳐들어가가지고 소련을 공격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멈추고, 일단 트루만 시절부터 굉장히 소련 그 압박을 그게 냉전이 시작됐는데 저렇게 이제 쭉 할 때 그 냉전에 유럽이 자기 동료였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는가 누렌버그 재판을 하면서 나치 사람들을 엄청나게 사면해 줬어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나치 중에 나치 있던 반데라이트라는 사람 한 8,000명을 캐나다에 이민을 보내줬어요. 캐나다가 받아주고 지금 캐나다에서도 계속 친우크라이나 정책을 한 이유가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거기에서 정치권을 잡고 있거든요. 국회 높은 사람들도 대부분 그 잡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치 독일이 적이었지만은 세 세력 간에 싸우다가 이제 한 세력이 붕괴되고 나니까 냉전을 하게 되니까 이 자본주의 세력인 영국과 미국에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을 키워준 거예요. 그게 마샬 플랜이 유럽을 잘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소련하고 분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저게 2차 대전 끝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계획의 핵심은 뭔가 처칠이고 그때 이제 루즈벨트하고 트루만이었어요. 루즈벨트는 금방 죽었기 때문에 이제 트루만이 저걸 받아 했었죠. 그런 이제 핵심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큰 틀에서는 소련과의 분쟁이 계속돼 있는 거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전쟁을 할 여력이 안 됐으니까 이 한반도에서 했다는 이런 썰도 있고요. 그 썰은 이론적으로 정립이 안 됐어요. 그렇게 아직까지도 음모론에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 학문적으로 뭐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브루스 커밍스나 이런 사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대세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그 전쟁이 이제 2차 대전 하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종식이 됐어요. 90년대 와가지고는 유럽이라는 게 이제 소련과 같이 싸워야 될 때 가치가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유럽이 이제 소련과 안 싸우니까 전략적 가치가 하락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이 이제 주전략 경쟁자로 부상했으니까 미국은 중국과 싸워야 되는데 유럽에서는 계속 미국한테 손을 벌리고 있죠.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관성을 가지고 유지가 됐어요. 특히 영국에서 계속 미국을 사용해서 드라이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탈냉전 할 때 군사력도 다 줄이고 하니까 미국밖에 군사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갔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90년대 러시아가 무너지지 않고 이제 푸틴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러시아가 부활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WTO에 가입을 하고 중국이 계속 승승장구를 해버리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뭔가 그러니까 유럽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계속 자기만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게 유럽이 미국을 이용했다. 나토 분담금을 정액해야 돼. 그게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이 써야 될 돈을 미국이 계속 썼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내용이 일면은 맞죠. 그렇지만 크게 보면은 미국이 유럽을 이용해서 소련을 견제하다가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냥이 끝났으니까 사냥개를 잡는다. 우리가 토사구팽이라는 그게 이제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미국은 독일과 러시아의 경제 결합이 전략적 위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1기 때 노드 스트림 2 건설하는 걸 반대했어요. 메르켈이 하려는데 반대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던 2022년 9월 달에 노드 스트림 폭발을 했어요. 저거는 누가 봐도 미국이 한 거죠. 실제로 한 사람은 뭐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누가 했지만 내용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시모 허스가 미국이 연루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유럽의 어떤 기자가 그런 글을 썼길래 랜드에서 만든 문서라는 걸 가지고 했길래 제가 그 분석을 해보고 랜드에서 이건 해전 안 했다. 그 내용은 맞지만 실제로 하진 않았다. 뭐 이런 걸 제가 메일을 주고받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저게 실제 누가 물리적으로 했던 간에 관계없이 저걸 했던 사람은 미국이 분명해요. 왜냐니까 분명히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하면은 바로 노드 스트림 부수겠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언론에서 그걸 부각을 안 해요. 논란을 하다 보면 미국 행위 드러나니까 그렇게 된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 요인이 있습니다. 2000년대 중국은 세계 공장이기는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거대 시장을 해서 중국이 경제가 작았어요. 유럽은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해가 자동차나 명품이나 기계나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이 떨어지니까 소위 말해서 유럽의 어떤 상품들이 중국에 잘 팔렸어요. 뭐 벤츠나 이런 거 있으면 중국에 그때 신흥 부자들이 그거 사보고 싶고 막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2020년대 오면 중국이 경쟁자로 전환했어요. 중국의 BYD나 이런 것들이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테슬라 이런 것보다 훨씬 BYD가 잘 팔립니다. 근데 멕시코도 날리고 뭐 그런데 저게 값이 싸거든요. 재생에너지를 누가 추진했습니까? 유럽이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소득은 누가 거둡니까? 중국이 거두는 거예요. 중국의 재생에너지 기술이 유럽을 추월해가지고 모든 그 기술적인 것은 중국에서 다 받아 쓴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태양광하고 이렇게 막 정부에 추진했는데 다 중국 걸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돈 번 사람은 중국이고 우리 국내에서는 중국 거 사서 파는 사람들이 약간 판매 이익을 남긴 정도고 그걸 추진했던 정치인들은 뭐 뒷돈을 좀 받았겠죠. 뒷돈을 받았든 뭘 받든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조사해보기 전에는 어쨌든 나타난 정황이 그렇잖아요. 저런 것들 추진하면 지금 가장 당장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데 쪽에 돈을 버는 거죠. 우리나라가 전쟁 일어났는데 지금 그 낫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서방 국가다 보니까 무기가 팔리듯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재생에너지를 막 추진하면은 돈 버는 사람 준비된 데 버는 거죠. 중국은 저걸 보고 일찌감치 기술을 막 투자해놨는데 유럽에서는 말로만 하고 제대로 조그만 나라들이니까 이제 저걸 못한 거죠. 중국은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배터리 같은 건 90년부터 해가 배터리 기술 세계 최고인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건 보조를 이런저런 걸 안 해주고 중국 것만 해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을 기반으로 크게 성장을 못하고 이제 미국 기반으로 가고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국가적으로 저걸 추진하는 거죠. 그리고 5G가 있었을 때 유럽에 다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5G 쓰지 말라고 하이웨이 거 쓰지 말라고 막
그래도 유럽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값싼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삼성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은 중국이 이제 압도를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공식적으로는 모르지만 사람들 평가하기로 6G에 가장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화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엄청 앞서 있죠. 그러니까 20몇 년 사이에 중국이 유럽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럽은 보조금으로 대응하는데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로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어려운 거 하니까 우리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중국이 덤핑을 하는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시장을 죽여버리거든요. 대표적으로 히토류가 그런데 히토류가 미국이 가장 앞섰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미국의 기업들은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데 중국은 등소평이 이게 이제 핵심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보조를 해주고 환경 규제 같은 거 하지 않고 키워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값싼 식으로 히토류 정제품을 시장에 내놓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다 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쓰는 그 미국 회사들이 다 중국 걸 쓰다 보니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가 자본주의가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시장 자체를 불균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미국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미국 정치권들이 중국하고 또 관계가 많이 돼 있다니까 아시다시피 미치 맥코널 이런 사람 부인이 다 중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누구죠? 페이스북 메타라 그러죠. 그게 그 사람 부인도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여자를 가지고 한다는 중 뭐 민계를 쓴다는 등 이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글로벌리스트는 중국하고 같이 한편이 됐어요. 돈을 투자하고 벌고. 그런데 중국은 문제가 뭔가 하니까 그렇게 싸게 나와가지고 중국 자체는 경쟁력이 중국 그 회사 자체는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시장을 죽여버리거든요. 죽여버리가 독점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데 조금씩 약간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물량으로 사가지고 압도를 해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정한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중국이 활동하게 해준 게 뭡니까? 미국의 클린턴 정권이 WTO에서 중국을 최국 대우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중국을 저렇게 만드는 거죠. 돈 받고. 그러니까 어째 보면 부패가 어디 시작되는 걸까?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이제 중국이 저렇게 커진 거죠. 어쨌든 저런 상황이 돼가 지금 중국이 이미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유럽이 했던 모든 모델들이 이제 사실 중국한테 하나씩 접수되는데, 그리고 유럽의 위기가 모델의 실패라기보다는 환경이 변화한 거고, 냉전 정식 후 30년 동안 특수 조건이 사실 소멸돼서 지정학적 안정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값싼 에너지나 글로벌화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 유럽이 전혀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떤 특수 조건의 최적화 모델에 부적응을 한 거죠. 그러면 진짜 질문은 왜 위기인가가 아니고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새로운 환경에 유럽이 매우 느리고 고통스럽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럽 경제의 위기는 러우 전쟁의 여파로 설명할 수 있나요? 예, 러우 전쟁의 여파가 있습니다. 유럽 경제 위기에 촉매가 되죠. 전쟁의 영향은 엄청나죠. 그런데 위기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너무 피상적이고요. 구조적으로 취약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촉매제가 되고 가속화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공정한 생각이고요. 직접적으로 경제 충격을 정량화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에너지 위기인데, 전쟁 전에는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의 40%를 러시아산으로 했고요. 유럽의 원유 수입의 25%를 러시아산으로 했어요. 독일은 훨씬 비중이 높아가지고 45%였어요. 그런데 2022년 2월에 전쟁 발발 후에 이제 네덜란드에 거래된 TTF 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 내추럴 가스는 이제 TTF가 있고 미국의 헨리 허브가 있는데 그 가격을 TTF 가격은 헨리 허브 가격과 좀 다릅니다. 그게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저기 LNG 가격인데 메가와트아워당 20유로였던 게 지금 300유로 이상 됐거든요. 저게 일단 10배, 15배 된 거잖아요. 저걸 생각하시면 저게 이제 도매 가격이지만은 소매 가격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가정들이 겨울에 가스를, LNG를 많이 쓰는데 가스를 우리가 한 20만 원, 30만 원 가스값을 한 달에 냈다 칩시다. 그럼 겨울 뭐 3, 4개월 동안에 한 뭐 100만 원 정도 냈다 칩시다. 어떤 가정에서. 근데 겨울 동안에 얼마 내는 거니까 1,5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그 현실적인 가격이고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좀 작은 집에서 이제 그렇게 쓰는데, 그럼 1,500만 원을 내면은 이게 서너 달 동안 1,500만 원 한 달에 4,500만 원씩 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뭐 우리 평균 임금을 훨씬 넘어가죠. 그러니까 모든 돈을 저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제가 현실적으로 저게 좀 이해가기 쉽게 설명드렸는데 15배 이상 오른다는 것이 아주 액수가
주가 잘 때는 한 달에 10,000원 내는데 15만 원 낸다. 이러면 조금 충격이 있고, 뭐 내가 외식 한두 번 안 하는 건데, 저거는 매달 적자가 쌓이는 거죠. 내가 월급 다 받아도 가스값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게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산업 타격을 되겠죠. 저것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요. 국가 보조를 한다는 건 돈 찍어내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집약 산업인 화학이나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유리나 시멘트 이건 뭐 그냥 타격을 받는 거고. 그래서 기업들을 운영을 못해서 독일 바스프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공장은 고용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없이 이제 하고 생산을 축소해가지고 미국, 중국으로 투자 이전을. 말 같으면 다 이전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고. 아르셀로 미탈 저게 인도 철강 회사죠. 그러니까 유럽 용광로 가동을 중단해서 에너지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저래서 과거에 2022년, 2003년 동안에 저 부분이 GDP 성장률 1.1%에서 1.5% 하락을 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독일은 2023년, 24년에 이제 0.3%, 0.2%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80년 만에 첫 2년 연속 마이너스를 했다. 저게 국가에서 자금을 막 대주는데도 그랬어요. 두 번째 이제 그 데이터는 뭔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충격인데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10.6%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가스값 오르고 수입값 오르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80대 이후 최고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80대 초반에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81년도에 이제 그 제2차 석유 파동이 생기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만큼 올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 임금이 침식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물가가 오르니까 ECB에서는 이제 긴급 금리 인상을 0%에서 0.4%로 한 거예요. 4%로 한 거예요. 경기가 급속으로 냉각되겠죠. 그리고 재정이 굉장히 부담되는 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니까 가게나 기업에 보조금을 줬는데 그게 그냥 이 주머니에 떼서 저 주머니에 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한 게 6,800억 유로라 그러거든요. 그 GDP의 4.4%를 지출한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증가됐죠. 그러니까 유럽의 그 재정 규율이 GDP 3% 이하를 보조하게 돼 있는데 이걸 위반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규칙을 위반해가면서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게는 기업이 쓰러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데이터로 입증되고,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 산업 모델 자체가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전후 독일의 경제 기적 모델, 우리가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게 사실 동방정책의 경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값싼 러시아 에너지를 수용해가지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러시아 에너지가 싸지도 않고 품질이 높지도 않고 중국에 수출도 못하고 그걸 수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게 다 무너진 거예요. 저게 메르켈이 16년 동안 집권하면서 완성해놓은 건데, 노드 스트림 1, 2로 그냥 상징적으로 파괴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모델을 16년 동안 완성해놨던 것이 이제 전쟁하면서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그 모델 자체의 물리적인 파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이머 허쉬가 조사를 했는데 미국이나 노르웨이가 작전 수행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이걸 누구도 추구하고 있지 않대요. 조사하면 드러나니까 조사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부인도 하지 않고 긍정도 하지 않고 그냥 언론 보도만 안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짓고 많은 거죠. 그건 대부분 사람 알고 있죠. 시정학적인 논리는 뭔가요? 미국은 독일과 러시아 에너지를 반드시 끊어야 돼요. 이게 연결이 되면 전략적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러우 전쟁의 가장 설계자 중에 대표적인 빅토리아 눌렌더가 뭐라 했는가 할까? 이제 그것은 바다 밑에 금속 쪽이다. 즉 러우전을 설계한 사람은 러시아를 망하게 하지만 동시에 유럽을 망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키오 보너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이익을 받느냐를 가지고 그 원인을 찾잖아요. 우리가 어떤 수사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면 보험금을 누가 타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용의자가 보험금 수령자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전쟁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누구고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냐 생각했을 때 피해자가 일단 독일이죠. 독일이고 독일에서는 보면은 독일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 미국은 그것까지 생각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영국도 독일과 러시아 관계가 끊어진 게 좋으니까 그렇게 했겠구나.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이 같이 해서 저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을 못 살게 했는데 유럽은 거기에서 저항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했다. 정치적인 자산이 없어가 그걸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좀 현실에 가까울 거고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독일은 미국산 LNG를 구매를 해요. LNG를 구매한다는 것은 파이프로 오는 거랑 달리 배로 와가지고 어디에 저장을 하고 되는데 옛날에는 이거 틀기만 하면 나오던 건데 그러니까 최소한 러시아 가격에 손해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산업의 경쟁력이 구조
구조적으로 약화돼가지고 이제 폭스바겐은 이제 82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고 실제로 가장 해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독일의 중화학공업이고 특히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동차 회사들 우리나라도 현대 기아차가 자동차를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는데 미국의 2024년도 탑 15, 탑 20, 탑 25. 그러니까 그 조사 회사마다 다른데 그 미국에서 팔린 그의 가장 인기 브랜드를 이렇게 뭐 15개, 20개, 25개. 미국은 이제 자동차 거의 뭐 로망이 많은 데잖아요. 자동차 산업이 가장 활발한 데 중에 하나고 중국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랬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인기 게 있는데 독일이 그게 탑 25, 탑 20, 탑 15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최근 한 3년간. 그 말은 뭔가 하니까 독일이 BMW나 벤츠나 이런 데서 뭐 만들지만은 새로운 투자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그 과거의 그 후광을 받아가 팔리겠죠. 브랜드 로열티가 있으니까. 갈수록 디자인이 우중충하고 새로 나온 거 비교가 안 되고 기능도 약하고 그 지금 전기 자동차 시대에 엄청나게 이제 자동차가 하나의 소프트웨어화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적응 못하는 거죠. 기능이 한두 개 약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제품의 품질이나 질로서 승부했던 것이 이제 거의 수명을 다하고 있는 아날로그 시대 산업이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게 그 놓친 투자를 확보해가지고 다시 시장을 장악하는 건 되게 힘들다. 그래서 투자가 지금부터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독일 회사들은 중국과 미국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상실이 굉장히 큰데 이제 전쟁 초기에는 마크롱과 슐츠가 그때 이제 올라프 슐츠가 메르켈 다음 총리였죠. 총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는 이제 프라임 미니스터랑 그러고 챈슬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챈슬러였잖아요. 그 총통이라 그러는데 러시아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근데 미국과 동유럽의 압력으로 그걸 좌절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대러 제재와 군사 지원 정책을 추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로 전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해버렸고 경제적 대가는 미국이 이제 그래도 미국은 그 사이에 2, 3% 성장을 했어요. 지난 한 3, 4년간. 근데 러시아는 이제 24년도 IMF로는 3.6%, 제 전망이 아니고 실제로 3.6%라고 했고, 러시아 자체적으로 4.1%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러시아는 3년간 9.7%가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정체되거나 마이너스 성장이 됐고, 전쟁의 경제적 성장 패자는 명백하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일단 구조적 문제와 전략적 자율성 상실 이것 때문에 벗어날 길이 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장 압력이 증가했어요.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영국에서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이제 2022년도에 이제 1,000억 유로의 특별 국방 기금을 했고 GDP 2% 이상 하겠다. 지금은 이제 5%까지 약속을 한 상태죠. 2030 몇 년까지요. 35년까지. 그런데 5%라 그랬지만 한 3.5% 됩니다. 나머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도 이제 국방에 치주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게 이제 1.5%였는데 저렇게 간다는 것은 거의 그 연금이나 이런 사회복지가 다 줄어든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투자 못했던 인프라에 투자는 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폴란드는 저기 4%라 했는데 실제로 한 4.7%고 저게 2024년도에 있다고 2025년도에 거의 5%가 됐을 거고 앞으로 더 늘리려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폴란드도 위험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팔면서 우리가 지원 금융을 해주고 팔거든요. 폴란드한테 돈을 바로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폴란드가 갚아야 되는데 이제 상당히 폴란드 어렵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이 좀 있다. 무기 파는 회사는 좋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 압박은 뭔가니까 사회 지출을 유지해야 되는데 군비를 증가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적자를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팔든지 세금을 더 걷든지 해야 되는데 둘 다 정치적으로 곤란한데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낼 사람도 줄어들고 기업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 적자를 증가해가지고 그 채권을 팔아야 되는 채권을 살 사람도 없고 채권 파는데 문제가 뭔가니까 채권이 안 팔리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줘야 될 돈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지금 연립 정부가 이제 사민당하고 녹색당 그리고 뭐 이런 세 개가 연립하고 있어요. 뭐 과거 자료입니다. 2028년도 국방비 재정규율 갈등을 붕괴를 사실상 했죠. 그리고 2025년도에 이제 새 정부가 들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지원하지 말자는 AFD가 지금 현재 최고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아예 연정에 참여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나치당이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실제 나치당은 지금 메르츠 정권이 나치당이고 메르츠의 할아버지가 나치 출신이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AFD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게 정치공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우크라이나 재건 부담인데 전쟁 종료 후 재건 비용이 이제 4천억 불에서 5천억 불 정도 추가되는데 누가 낼 거냐? 미국은 유럽이 주도해야 된다. 그럼 유럽은 국제사회 분담을 해야 된다. 실제로는 유럽이 주로 부담하겠죠.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건조하고 정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도 트럼프가 빠지겠다 했기 때문에 바이든 시대에 일을 돌려버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어째 보면 저런 입장에서 미국은 빨리 종전을 안 하기 원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끌다 보면은 미국은 완전히 저기서 이제 책임을 이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말하는 것 달리 속 심정으로는 유럽이 다 부담 받기를 원하는데 그럼 유럽이 망하겠죠. 향후 10년에서 20년 동안 유럽 재정이 추가 부담이 될 거다. 그러니까 유럽이 망하든지 안 하든지는 미국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토가 어떻고 뭐 EU가 어떻고 동맹이 어떻고 이건 다 헛소리고요. 실제로는 각자 국익을 위해서 하는데 자기 국익을 챙기다 보면 저렇게 과거에 어떤 이데올로기에 몰입돼 가지고 이렇게 남 도와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자기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이걸 냉철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자기 국익 외에는 아직 국가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상은 나머지는 다 헛소리다. 그래서 뭐 탄소 협약이니 무슨 뭐 코비드니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다 헛소리고 실제의 국익으로 가야 된다. 왜? 유럽도 망하고 우크라이나도 망하고 다시 살아나기 불가능할 정도로 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것은 러시아와 장기 단절 비용인데 이게 파괴된 관계가 일단 냉전 종식 후 유럽과 러시아가 경제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에너지뿐만 아니고 금속이나 비료나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서로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중국이나 인도로 돌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유럽은 아무데도 없는 거죠. 미국 걸 사야 되는데 이제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사람들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를 혐오하는 정책을 계속 폈거든요.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조셉 보렐이 뭐라 했는 거니까 서방은 정원이고 나머지는 정글이라 그랬어요. 인종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를 혐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몽골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물론 러시아가 그 몽골의 정치 제도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몽골이 사실상 속국이었거든요. 한 200~300년 동안. 이제 그 모스크바가 거기서 벗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같이 유럽에 있어도 이거는 인종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러브 전쟁이 개시되고 나서 뭘 했는가 하니까 뭐 경제 제재는 어쨌든 있을 수 있죠. 그 경제제는 어쨌든 해왔던 거니까 그게 뭐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일단 군사적으로 가기 전에 경제적으로 해보겠다 할 수는 있는데 뭐까지 했는가 하니까 사회문화 제재까지 했어요. 차이코프스키 음악을 연주 못하게 했고요. 뚜르게네프 소설 첫사랑 있잖아요. 그 리딩 리스트를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문화적인까지 제거했고 뭐 연주도 못하겠고 러시아 피파에서 UEFA에서 탈퇴시켜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그냥 상종을 안 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과거에 서방을 좀 그리워하고 특히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굉장히 친서방이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거든요. 근데 서방에 들어온 것은 경제적으로 약탈해가고 그 다음에 완전히 러시아를 사람으로 보는 게 러시아가 가진 자원만 탐내는 그런 식으로 본 거죠. 그리고 러시아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전부 다 이제 차단해버리고 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이걸 하면서 완전히 인종적으로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끝난다고 바로 히히닥거릴 수가 없는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보복을 많이 하는 데는 아니지만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기억력이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러시아와 장기 단절이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든 그 다음에 후임이 누가 되든 러시아 국민들은 유럽하고 관계를 희망하지를 않을 거예요. 지금도 비행 금지시켜가지고 한번 뭐 비행 탈라면 여러 군데 가야 되잖아요. 여러 군데 돌아가고 뭐 웃기고 푸틴을 그 ICJ에서 전범 재판에 해부시켜가지고 푸틴이 방문하면 다 체포해야 돼요.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지금 인간적으로 관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 관계는 쉽게 회복이 안 된다. 근데 러시아는 마음을 돌려가지고 아시아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래서 러시아는 수출처를 중국이나 인도나 터키나 이런 데로 하고 전쟁 종료 이후에도 유럽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어떤 유인이 자체가 감소됐다.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유럽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웃과 경제 관계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까지도 다 상실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그 서쪽에 있는 이쪽이가 완전히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자기끼리 있는 섬나라처럼 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보시면 유럽이 EU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과 탈출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EU는 곧 붕괴된다. 곧 붕괴되고 붕괴되면서도 어떤 나라들은 회복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위기를 설명하는가? 뭐 전쟁이 없었다면 유럽 경제가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겠지만 전쟁 자체가 어떤 기존 문제를 드러내는 어떤 그리고 악화시킨 것이 전쟁 자체가 문제를 만든 건 아니다. 전쟁 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게으르게 방치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진 거죠. 러시아 에너지가 과도하게 의존됐다. 물론 뭐 저렇게 하면서도 러시아와 관계가 좋았으면 관계였겠죠. 그러면 전쟁을 하면서 저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디지털 전환이 지연되고 중국과의 경쟁력이 격차되고 국방 투자가 소홀하고 내부 분열이 되고 여러분들 우리 라인메탈에서 만든 레오파드 2, 뭐 A8, 뭐 어떤 그 전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제 우리나라 K2보다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다 드러났어요. 한 70톤짜리 전차하고 우리가 50톤 대 전차하고인데 가격이 3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차가 가격이 싼데도 더 좋은 걸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언제가 좋은지는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기 힘들지만은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략 보면은 공개적인 시장 같으면 한국 전차가 쓸어야 돼요. 근데 각국의 자기 산업을 장벽하기 때문에 이제 사겠죠.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뭔가니까 엄청나게 가성비가 없는 걸 계속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과거에 투자 소홀하고 이랬던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라인메탈 전차가 엄청나게 좋고 거기에 있는 부품들 좋아가지고 우리도 그걸 이제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여기 방심하고 있던 사이에 우리가 많이 따라잡아가지고 능가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이나 이런 데도 만약에 물론 지멘스나 이런데 엄청나게 노하우가 많이 있고 그런 기술도 많이 있어요. 그걸 무시할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시장이라는 환경에서 적응한다는 측면에서 잠시 놓치고 있는 거랑 계속 발전하는 거 엄청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 역할이 어째 보면 우리가 자본시장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잖아요. 어떤 충격이 왔을 때 하기 위해서 이제 BIS 같은 데 점검도 하고 하는데 그것처럼 취약성을 잔인하게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그런 게 전쟁의 역할이다. 거기에서 유럽이 낙제점을 받았다. 그 근본 문제는 뭐냐? 안보 에너지를 타국에 의존하는 전략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러시아 에너지, 미국 안보,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평화 시에는 효율적이지만 위국 시에는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산해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군데 분산해놨으면은 조금 타격을 받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거고 가장 큰 교훈은 뭔가니까 전략적 자율성이 없는 경제는 번영할 수 없다. 그래서 지속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유럽도 고통스럽게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풍족한 복지와 연금이 오히려 유럽 경제를 약하게 만든 것인가요? 예, 이것도 질문이 우리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복지국가냐 경제성장이냐 이게 잘못된 이분법이에요. 질문의 문제점은 복지가 경제를 약화시키느냐 이거는 신자유주의가 오랫동안 주장한 거예요. 저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프레임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이 틀리다기보다 프레이밍 자체를 문제를 잡는 거죠. 저 주장은 뭔가 복지와 성장의 제로섬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를 택하든 성장을 택해야 돼. 둘 다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증 데이터가 그렇다면 그게 맞겠죠. 그런데 실증 데이터가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북유럽이 가장 관대한 복지라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북유럽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지출이 GDP의 50% 이상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제성장도 세계 최상이고 1인당 GDP도 최상이고 생산성도 높고 혁신지수도 높고 그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글로벌 경쟁력 지수를 하면 북유럽이 항상 상위 10위권에 가고 있죠. 반대로 남육 복지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지출이 북유럽보다 훨씬 낮은 GDP 40 전후고 경제성장도 북유럽보다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북유럽이 복지국가인데 경제성장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럽은 복지국가가 아닌데 경제성장이 낮고 그러니까 저게 제로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수준 자체가
경제 성장 성과의 결정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그러니까 복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하고 경제 구조가 조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예술의 분야에 있는 것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니까 이제 창의적인 정책을 못 내놓는 것이. 그래서 이제 북유럽 모델의 비밀은 우리가 유연 안정성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플렉서빌리티하고 시큐리티를 합쳐가 플렉시큐리티란 말을 쓰는데 덴마크 사례를 보면 됩니다. 덴마크는 해고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는 해고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해고 어려우니까 비정규직이 많이 생기잖아요. 해고가 쉬운 거 하니까 실업계획이 엄청 관대해요. 해고를 당하고 2년간 해도 이전 임금의 90%를 줘요. 그러니까 90%를 주면 그대로 다 주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출퇴근하는데 돈 안 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90%를 주니까 저희가 2년 동안에 뭐 사실 뭐 다른 걸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전업 투자를 해서 돈을 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재훈련을 프로그램을 시켜요. 그러니까 해고가 쉬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이 쉬워요. 해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쉽고 업체 직원 입장에서도 해고당해도 당장 그게 있으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숨막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유연성이 확보됐었고 노동자는 해고돼도 괜찮으니까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노동 참여율은 없겠죠. 우리처럼 해고 안 되는 공무원 되겠다고 노량진 가는 그런 비율이 낮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고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과학자들이 이과가 한의대나 의대로 가게 된 게 언제입니까? 의대 치대로 가게 된 게 우리 IMF 때 그 소위 말해서 과학단지에 있는 사람들 대량 해고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공계에 있는 게 안정적이지 않구나. 그래서 돈 버는 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몰린 것처럼 결국 노동자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제 노동 참여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노동 참여율이 이제 높아지면 산업 조정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산업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바꾸고 새로운 걸 바꾸겠다 하면 가장 큰 문제가 해고를 해야 되는데 해고를 못 하게 되면은 우리가 현대자동차 같이 그냥 앞으로 AI가 발달해가지고 로봇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존 노동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살려주니까 생산 낮은 그 라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를 해고를 할 수 없으니까. 해고가 쉬우면 그걸 빨리 조정할 수 있거든. 그러면 혁신이 되고 혁신 친화적인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덴마크가 복지 수준이 높지만 노동 정책이 굉장히 유연하게 돼 있다. 이렇게 저걸 그래서 플렉시큐리티라고 합니다. 유연하지만은 안정하다는 거죠. 그런데 남유럽 모델은 경직성과 불안정성의 최악의 조합입니다. 구조적 문제가 뭔가요? 정규직은 해고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스 사태가 생겼을 때 보니까 막 한 사람이 공무원을 2자리, 3자리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뺏쓰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피해가 이제 청년이거든요. 해고가 불가능하면 나이 든 사람은 해고를 못하니까 청년을 받아들일 여지가 적게 되죠. 그러니까 청년은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되고 실업이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청년이 비정규직이 생기고 실업이 반복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청년기에는 노동을 해서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노동자 개인은 자기를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청년기에 들어가서 학교를 마치고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에 천착해가지고 그게 노하우가 쌓이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직업 찬다고 전전하다 보면 경쟁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됐어도 취직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기에 청년을 배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복지는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은 내부자한테 줘요. 기득권 정규직이나 연금 수령자한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자는 청년이고 이민자나 이런 데서는 신규 시장에 못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정규직을 해고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 청년 실업률은 30% 플러스가 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메디치 가문이 하던 소위 말해서 그때는 민주주의도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돼 있는 이탈리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탈리아가 전후에 지금까지 정권이 70번 바뀌었어요. 1년에 한 번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정이 불안하고 마피아밖에 되는 산업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힘든 거죠. 그 원인이 뭔가일까? 복지 과다냐? 복지 과다가 아니에요. 복지 과다가 아니고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독일 사례가 있는데 독일 사례가 이제 슈레드 이제 아젠다 2010이라 해서 2000년도에 우리가 하레츠 계획이라는 거 하고 있는데 그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하고 협의를 맺어가지고 유연화하고 조금 노조가 좀 손해를 보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수출 경쟁력도 상승하고 임금 정체도 없고 불평등 증거도 없고 실질 임금은 그러나 좀 거의 정체됐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임금은 별로 안 올라갔는데 고용은 충분히 하는 그런 식으로 했고 내수 소비를 그렇지만 내수 소비는 억제하고 이제 수출에 좀 과도 의존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독일 사례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좀 개인적으로 보면 그 독일의 개인들의 자산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이 좀 잘 되고 있고 이런 게 지난 한 25년간의 성과죠. 러우전이 생기기 전까지 독일이 저랬어요. 통일하는 그 부담을 다 흡수를 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 8%가 됐죠. 이거는 건강하다기보다는 내수 부진으로 소비를 안 해가지고 이제 돈이 쌓인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독일 사례는 좀 복잡하고 남유럽은 확실히 북유럽하고 다르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지가 문제다 내러티브를 왜 반복하느냐 하면 이게 이데올로기적 공격이 쉬워요. 신자유주의적인 처방은 복지를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저런 식으로 우리도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IMF 나오면서 많은 걸 외국에 팔았죠. 그러면 그게 민영화를 하면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은 쉬운데 이제 어찌 보면 안보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특히 한전이나 이런 데 적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게 언젠가는 터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런 부분이라는 게 신자주의 천박이 맞는 데도 좀 맞는 건 아니다. 근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 2010년도에 유로존 위기가 있었고 어쨌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많은 시장 이걸 계속 주장할 수 있는 전부 다 시장을 해야 된다 이런 기회로 계속 활용했어요. 그런데 그리스 긴축 정책을 보면 이 이데올로기가 맞는지 볼 수 있죠. 복지 축소하고 규제 완화하고 민영화를 하면은 경제가 잘 되느냐? 그리스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제대로 하니까 IMF 권고대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했어요. GDP 25% 감소했어요. 청년이 대량 이민을 가버리고 사회가 붕괴돼가지고 결국 IMF도 실수를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복지가 문제라는 내러티브가 잘못된 거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문제의 원인이 뭔가니까 복지 가다가 문제가 아니고 투자가 부족한 거죠. 독일이 약간 복잡하다는 것이 뭔가 균형 재정을 하고 뭐 엄청나게 했는데 결국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인프라 투자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무너지고 철도도 느리고 낙후된 디지털 인프라 이렇게 하니까 유로 중앙은행장 했던 유로 마리오 드라기가 2024년도 보고서에서 경쟁력 회복하는데 연 8천억 유로가 필요하다. GDP의 5%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즉 지출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기술에 지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단순하게 풀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이게 문제가 투자를 잘해야 되고 인프라 같은 데 투자를 제대로 해야지 인프라 투자를 하면 모든 데 이익을 보잖아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단순하게 이데올로기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생기는 어떤 기회에 생기는 금융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게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인구 고령화의 진짜 문제는 뭔가 이렇게 연금 시스템이 이제 지속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문제는 복지 자체라기보다는 부가 방식의 연금이 인구학적의 취약성을 가진 거죠. 생산 인구 대 연금 수령자가 과거에 3대 1이었다면 지금 1.5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 불가능한 거죠.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연금 개혁은 굉장히 그 정치인들한테 인기가 없거든요. 연금 개혁 시도하다가 뭐 정권 잃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것도 연금 개혁했던 것에 대한 공무원의 반발이었다 이런 썰이 있을 정도로 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는 것이거든요. 뭐 그 썰이 맞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연금 개혁을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복지 축소를 또 정당화하는 것도 맞지 않고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이 연금 개혁을 하다가 지금 거대하게 이제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죠. 그런데 스웨덴에서 90년대 개혁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급여를 주는 게 아니고 확정기여를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꿨죠. 그러니까 일단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거고 정치적 의지나 사회적 실력이 필요한데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저런 정치적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면은 저걸 못 추구하겠죠. 마크롱 같은 사람은 저는 정치적 자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유럽에서 왜 저런 게 있는 거니까 그렇게 돈이 없는데 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가 없으니까 못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각 정치인들의 정치 자산을 다 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핵심적인 문제는 뭔가니까 생산성 정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 증가를 하려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유럽에서 보면 연 0.5% 미만이에요. 미국의 절반 수준인데 이유는 뭡니까? 디지털 혁명에 뒤처지는 거거든요. 미국에 우리가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사람들은 이 회사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혁신의 선두주자잖아요. 중국은 그 사이에 많이 따라잡았어요. 바이두나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게 잡고 있고. 근데 유럽에는 기업이 없어요. 전혀 없고 유럽은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돼 있어요. 그 유럽 최고 IT 기업이 셉하고, 셉은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베스트 프랙티스 하는 그 회사 어떤 IT 같은 걸 하는 그런 거죠. ASML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죠. 이것들이 이제 최고 회사인데 미중 빅테크에 비해서 엄청 왜소하죠. 기술은 있지만 지금 ASML 같은 그 울트라 그러니까 그 노광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이 뭐 그거 따라잡을지도 모르고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세계 최고의 업체에 납품하지만 납품하는 업체에 불과하거든요. 기술이 뛰어나지만 그 뛰어난 것을 항상 유지할 수는 없어요. 기술이라는 것은 투자하고 이게 있으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생산성 정체의 진짜 원인은 뭔가 그러니까 복지 과다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유럽이라는 걸 보면 분절된 시장이에요. 유럽이 하나의 나라가 되겠다 했지만 27개 나라에 24개 언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유럽 사람들이 왔잖아요. 미국이 왜 저렇게 빨리 성장했는가 하니까 유럽에서 이민 오면서 영어를 쓰지 않으면 취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로 그러니까 어디서 왔든 다 영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각자 다른 언어 그러니까 위험 자본에 대한 어떤 의식도 부재하고 굉장히 규제가 과다하고 기업가 정신 문화가 부족하니까 이건 복지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 혁신 마인드 자체가 없는 그런 환경이 돼 있고 결국은 복지를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유럽의 진짜 문제는 지정학적인 취약성이에요. 그래서 투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유로 화폐, 유로 본드를 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럽이라는 나라가 유로 하나는 화폐는 하는데 채권을 살려면은 그 채권을 갚을 능력을 봐야 되잖아요. 채권 값이라는 게 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독일 채권 다르고 이탈리아 채권 다르고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을 운영하는 펀드인데 지금 돈이 생겨가지고 10억 불어치 $1빌리언 채권을 사야 돼요. 유럽에서 $1빌리언 살려면 여러 나라에 조금씩 사야 되는데 미 재무채권은 $1빌리언 그냥 넣으면 바로 결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유럽의 경쟁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 유로를 통화할 때 부채 통합을 해가지고 같이 하나의 화폐가 된다면 유로 채권을 발행하면은 유럽의 각 나라 관계없이 유로라는 존 자체가 하나의 채권의 발행 국가가 돼가지고 그걸 했어야 되는데 부채 통합 안 하고 화폐 통합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 어떤 나라 되고 어떤 나라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로 채권이 인기가 없으니까 투자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큰 자금이 없으니까 디지털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정보화 이런 거 할 때도 우리 90년대, 2000년대 정보화를 위해서 정보통신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투자했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행정부도 디지털로 하고 이런 거 막 전환해가 일본보다 훨씬 낫었죠.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인프라가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가 개별 기업이 하는데 인프라가 안 된 데서 개별 기업은 한계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사회가 디지털 전환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에너지도 이제 전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 원전을 없앤다든지 탈탄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을 그때까지는 그런 거 이야기하면 막 소위 말해서 제재를 가했는데 트럼프가 와가지고 도쿄 오정수에 탈퇴해버렸잖아요. 기후변화 이게 다 사기다 그러고, 뭐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돈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을 안 쓰거든요. 기후변화가 맞다면은 대부분이 고급 부동산에 있는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안 해야죠. 곧 넘어질 건데. 근데 실제로 돈 가진 사람 그거 안 믿어요. 그런데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정치인들이 하니까 저게 어째 보면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주 판결하기 힘든 그 데이터를 보고 과학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저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복지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정책적인 문제에서 봉착하고 있는 어려운 진실을 눈을 돌리게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연막탄이다. 그래서 사실 아이러니컬한 게 뭔가 하니까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위기 대응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막 돈을 엄청 찍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강력한 국가 능력이나 사회적 진리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복지국가의 제도적 유산이 위기 대응의 능력을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질문은 복지를 축소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21세기에 맞는 복지 시스템을 재설계 방법을 만들어내는 그걸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든지 정치적인 그 관료주의에 갇혀가지고 어떤 걸 못하든지 그리고 어째 보면은 유럽이 그런 어쩌면 귀족 사회나 이런 진정적으로 혁신이 안 일어나는 게 관료주의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데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프랑스를 지배하는 엘리트들은 다 그랑제골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자기들 편하니까 국민들의 문제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에 봉착해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유럽에 거의 모든 나라에 지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하지 않고 굉장히 탄압적인 정책을 쓰고 있고 이렇죠. 그래서 그런 걸 봐서는 저거를 해결할 아직 그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직 그 관료주의에 묻혀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계 자본과 기술의 중심축이 미중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유럽은 패권 경쟁에서 밀려난 것인가요? 예, 일단은 이미 밀려나고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이제 경제 규모도 상대적으로 쇠퇴했고 지금 지난 25년 사반세기 동안 일어난 게 뭡니까? EU GDP가 세계 26%에 16% 줄었어요. 저거는 엄청나게 많이 줄은 거거든요. 중국은 4%에 18% 했고 인도는 1.5%에 4% 했어요. 저 인도와 중국은 4배, 5배, 뭐 3배, 뭐 2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GDP는 증가했지만 세계 비중이 급감했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간 경제 성장 전망도 유럽이 연평균 1.5%라는데 저것보다 더 낮을 수 있어요. 미국이나 인도나 동남아나 이런 거에 비해서 되게 낮죠. 그래서 유럽이 세계 최저의 성장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냉정하게 보면 탈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기술 경쟁 격차도 세계 시총 탑 22 기업에 유럽은 이제 한두 개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은 14개, 중국과 대만은 4, 5개 되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AI 부분에서 유럽이 아예 없고요. 전기차 부분에도 유럽은 없고요. 저게 우리가 미래라는 거잖아요. 반도체 뭡니까? ASML 반도체 장비만 있는 거예요. 반도체를 만드는 데가 없어요. 장비만 있고. 그리고 5G는 뭡니까? 중국과 미국 퀄컴이나 이런 데 있는데 유럽은 과거 에릭슨이나 노키아 이게 굉장히 이제 유럽에 있는데 뒤처지고 있죠. 누구도 저쪽 장비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군사력과 안보는 계속 미국에 의존하고 있죠. 국방비 지출은 세간에 증가하고 있지만 27개국이 각자 군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는 중복과 낭비가 되고 있고 유럽 전체는 3천억 불이 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에 8천억 불이고 중국이 3천억 불인데 효과적으로 전력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열등해요. 각국이 다 모아봐야 영국군 다 모아봐야 뭐 우리나라 큰 축구 경기장 하나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 정도로 적은 거고 각자 그렇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게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 탄약이 부족한데 연간 포탄 생산력이 100만 발 미만이고 우크라이나는 수백만 발 소모하는데 한국이나 미국에 탄약을 구매하고 자체 방산 기반이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누군가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해놨을 건데 그걸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냥 넘기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이요. 네 번째는 금융 경쟁력도 성질돼 있어요. 유로화가 이제 기대는 달러에 도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현재는 국제 결제 20%입니다. 달러가 60%고요. 위안화는 3, 4%죠. 근데 위안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이제 브렉시트를 하고 난 다음에 런던의 금융 중심지 지위가 약화돼가지고 자본시장이나 이런 것들이나 미국 대비해 이제 파편화되고 얕고 굉장히 얕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큰 돈을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런 거 운영하는 분 같으면 돈이 매달 들어오는데 그거를 자산을 살라는데 미국 채권 사는 건 쉬워요. 근데 유로존에서 살려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럽은 즉 화폐만 뭉뚱하게 통합해놨지 그 소위 말해서 채권을 발행할 능력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자본시장에 못 들어오니까 유럽 기업이 계속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의 자본시장 경쟁력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주변화 원인은 규모가 좀 불리하다. 그래서 21세기 기술 경제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결정적인데 AI 모델 훈련하는데 수십억 달러 들고 반도체 이제 설계하는 데만 해도 이제 200억 불 이상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런데 힘들고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이나 대만에 의존하고 있죠. 미국이나 이런데. 그 시장 규모가 이제 미국은 유럽보다 작은데 3억 3천만 명인데 단일 시장이고 중국은 14억 명이고 근데 유럽은 4.9억 명인데 이게 27개로 분절된 시장이에요. 단일 시장이 아닙니다.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규제를 하고 다른 세금을 매기고 다른 소비자 보호가 있으니까 저기 들어가려면은 계속 그 따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 같은데 저기 들어가려면은 다 규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렇게 팔다가 나중에 이제 그 시장에 이제 이미 다른 충분히 들어갔으면 그 뒤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장이
시장이 상당히 뒤처지는 시장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유럽이 스타트업을 확장하려는 것도 27개국 각각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일업이 극도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세하게 되는 겁니다. 유럽에 들어가는 건 무엇이든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 보호에만 신경을 쓰고 그게 이제 다 관료주의인 거죠. 유럽 전체에 대해서 어떤 그 이끌어갈 지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 지도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유럽 정치가들이 못 알아봐요. 머리에 나쁜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끼리 하는 용어인데 다 바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굉장히 저 사람들을 수준 낮은 사람을 보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굉장히 코도 크고 백인이고 옛날에 후예고 이런 사람으로 굉장히 프레스티지한 사람을 보면은 안 됩니다. 그게 영국에서 예를 들어서 유명한 학교 나온 사람 다 바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개혁이나 혁신이 안 나온다. 19세기 말이나 20세기에 그 물리학이나 공학이나 엄청나게 발전시켰던 유명한 사람, 영국 사람 되게 많죠. 프랑스 사람 많고 이런 사람은 지금 다 없다. 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데 가 있다. 러시아나 이런 데 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 자본 자체가 벤처 캐피탈 자체가 부족해요. 저게 이제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2천억 불이고 중국은 경제 규모가 아직까지 가난한데도 700억 불인데 유럽은 400억 불인 인구 대비 미국 대비 3분의 1 수준이에요. 문화 차이가 되게 많죠. 미국이나 중국은 실패한 창업가의 경험을 인정해 줍니다. 유럽은 실패한 낙인을 보죠.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유럽 엘리트가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기업가 정신을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위축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공통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과다하고 유럽의 규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가려면은 이걸 다 이렇게 하는데 말로는 소비자 보호를 하고 프라이버시를 하는데 문제는 혁신을 제약한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게 꼭 제로섬은 아닌데 너무 규제가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실제로는 미국의 빅테크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 근데 실제는 그런 기업들은 유럽 시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거기 들어가서 거기 적응해주고 필요하면 법정 비용 좀 대고 하는데 유럽의 기업들은 조그만 회사잖아요. 그 성장을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스타트업 규제를 준수를 수용하니까 이 기업들이 커가지고 연간 매출 얼마 되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걸 법령으로 해놓으니까 저게 바보 같은 거죠. 우리 생각해봐도 저게 총량 구조를 할 때 연 매출 얼마 이상 기업 그걸 국내에 적용하지 말고 전 세계 그 기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크지 않더라도 투자를 많이 받아가 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켓 캡 해가지고 시총 규모가 얼마 이상 되거나 이런 기업들은 요걸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유니버설하게 적용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은 관료주의고 도그마에 갇혀 있는 거죠. 어떤 한 군데에 법령적으로 적용한다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환경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규제하거든요. 나이나 그리고 그 주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생활비가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냥 법령으로 해놓으면 시골에 살거나 도시에 살거나 같이 해놓으면 이제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 미스매치만치 고용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규제라는 것이 항상 세분화되고 그 상황에 맞게 하면은 요즘은 저게 되게 쉬워요. 앱도 있고 하니까 저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상황에 맞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안 맞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는 애국심에 호소를 했는데 러시아는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 돈을 주고 고용을 했어요. 애국심도 좋지만은 평균 임금이 한 대여섯 배 밖에 했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골에서 소득이 없고 빌빌거리는 청년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골 지역에 러시아의 부유층이 낸 세금을 시골에 있는 그 낙후 지역의 사람들한테 대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경제가 살죠. 그게 부의 재분배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현실에 맞게 하고 그 하다 보면 그 우크라이나 비행기를 잡으면 몇 점, 탱크를 잡으면 몇 점, 누구를 잡으면 몇 점, 이거 바디캠 따라서 다 하고 나요. 그러니까 전쟁하고 나서 전투하고 나서 떼주면 그 자동으로 전적이 집계가 돼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몇 점이 쌓이면은 뭐 이제 뭐 어떤 거 아이템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굉장히 게임과 맞게 굉장히 그 직관적으로 설계돼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어려운 규제만 할 게 아니고 현실하고 딱 맞게 디자인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걸 하는 것은 대부분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건데 그런 걸 그냥 일하기 자니까 대충 해놓고 휴가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밑에 이제 고통은 누가 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전환 비용이 있는데 유럽의 탄소 중립이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데 단기적으로 경쟁력이 악화되죠. 저게 맞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추가 비용은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나 뭐 이렇게 하는데 중국이나 인도는 여전히 석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저렴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게 탄소 배출을 해가지고 뭐 그게 맞다 칩시다. 그러면 공공적으로 얻는 이익은 전체가 얻는데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유럽 기업만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세계적인 발을 맞춰야 돼요. 뭐 안 되더라도 자기 기업이 손해 보면 안 되는 건데 저게 왜 저러게 되겠습니까? 저게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잡혀가 저러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전체를 정리하는 어떤 큰 인사이트를 주지만 아무리 이데올로기에 좋아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런 유연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저렇게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녹색 기술의 경쟁력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보면은 생산을 누가 합니까? 중국이 독점하잖아요. 태양광 패널의 80%를 중국이 하고 전기차 배터리 70%를 하죠. 나머지 30%는 한국이 하고 있어요. 한국하고 일본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럽인 저거 해나고 그 부담은 전환 비용 부담은 다 하지만 이익은 중국하고 한국이 보고 있는 거죠. 어째 보면. 그러니까 저런 것도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거고 지정학적인 선택도 굉장히 결여되어 있어요. 미중 경제 속에서 유럽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얽힌다.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혼란되는 거예요. 저렇게 선을 끌 게 아닙니다. 그게 그때그때 맞춰가 하면 되는 거지 어디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환경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독일이 2010년대에 중국이 최대 상대 무역국이었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미국 압력으로 디리스킹을 하다 보니까 기업은 이중 부담이죠. 중국 시장 자체를 상실하게 되고 미국 시장도 이제 보호를 하니까 접근이 불확실하고 결국은 자기 나라도 보호를 안 해주고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크론이 보니까 우리 전략적 자율성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프랑스의 옛날에 드골 같은 이야기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말만 입만 살아가는 거지 실질적인 수단이 없어요. 머리가 나쁘니까 그 수단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유럽은 미국 없이 자체 방어가 불가능하고 중국과 경쟁 기술도 역량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어느 쪽도 만족 못 시키는 어중간한 입장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유를 탈출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각 나라가 살다 보면은 자기네들이 뭐 유럽이다 그 장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살겠다 이렇게 하면 기업도 살 수 있고 하는데 이제 지금 뭉쳐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하루빨리 깨고 노는 게 좋은데 그걸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인구 감소와 이민 딜레마 저건 참 뭐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어쨌든 유럽의 학계 출산율이 1.5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는 더 나쁘죠. 경제가 나쁘니까 더 그렇고 인구 고령화 감소의 영향이 있고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혁신이 감소되고 재정 부담이 증가되죠. 물론 인구 감소되는 데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상당히 부담을 주는데 그걸 이민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민은 당장은 해법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정치적인 부담이다. 그래서 이민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이민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당장 값싼 노동력을 쓸 수 있지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사회적 부담이 되고 사회적 비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해결 방책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된다. 이게 그 이민으로 문화가 특히 다르요. 기독교 사회들이 이제 유럽에는 많은데 이게 이제 특히 이슬람 계통이 들어오면 이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종교적인 문제가 지배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사사건건 문제가 되거든요. 소수가 들어와서 흡수되는 거랑 인구의 20%가 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표도 다르게 형성하고 있고 교육 지역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프랑스 같은 건 똘레랑스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다. 그래서 축구 대표팀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 나머지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거죠.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이민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정치적인 반발이 생기고 그러면 이민이 제한하고 그럼 인구가 감소되고 이게 계속 악화가 되는 식으로 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너무 끌고 간 게 큰 문제고 중국의 부상한테 이제 굉장히 대응을 못하는 게 있어요. 2000년대 중국하고 지금 2020년대 중국은 이미 유럽을 추월한 상태고 독일의 자동차보다 중국의 전기차가 훨씬
앞장서 있죠. 프랑스가 원전 강국인데 중국의 원전이 훨씬 뛰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기계가 있는데 중국이 CNC가 좀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 전통 강점 산업이 그냥 위협을 받고 있다. 지금 20년 사이에 저 정도 벌어지는 것 같으면은 앞으로 20년 지나면 거의 뭐 없어진다고 볼 정도로 지금 위기다. 그래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 완전히 끝났는가? 이거는 이제 지나친 비관은 불필요하다. 여전히 강점은 뭔가 세계 2위 경제 규모다. EU 전체가 16조 달러 기준이고 높은 생활 수준의 삶의 질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나 그 요구 수준이 있고 아직까지 강력한 브랜드가 있고 일부 기술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ASML이나 mRNA 백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유럽이 상당히 기술이 있죠. 그리고 브뤼셀 이펙트라 해서 글로벌 규제의 표준을 설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지금 패권 경쟁에 필요한 기술 혁신이나 군사력이나 통화 지배나 규범 설정이나 이런 게 분명히 후순위기는 하지만은 1세기 구도에서 유럽이 할 수 있다. 어떤 미국과 중국이 앞서간다 하더라도 유럽이 지금 잘 나서면은 그 틈에서 아직까지 과거 자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가지고 어쨌든 지난 한 30년, 20년 전으로 시계 돌리면 유럽이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다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이 자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잇따른 위기 속에서도 유럽이 과감한 개혁 대신 시간 벌기를 택해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근데 아무도 실행을 못하죠. 왜냐하니까 구조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일단 비터 플레이어가 너무 많아요. EU는 27개 회원국이 각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중요 사안에 대해서. 재정과 세금이나 외교 정책은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한 국가도 반대하면 전체가 정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EU를 설계할 때 당시부터 EU가 동의하지 못하니까 각자한테 자 이런 권한을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팔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터진 거죠. 지금 헝가리의 빅터 올만은 EU가 러시아 제재 자체를 반대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빅터 올만 말은 맞아요. 그런데 EU가 어떤 하나의 조직으로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면 저런 사례가 해결이 되게 만들었어야죠. 그런데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와서 해결하겠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만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예견해가지고 저런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해결하려는 게 해결이 안 되고 특히 이제 국가 차원에서 독일은 연방제거든요. 16개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립정부가 있는데 이게 결정 자체가 엄청 느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슈레더 아젠다 2020, 2020년 했던 하레츠 계획 같은 경우도 SPD가 거의 정치적인 이제 파괴가 하면서 만드는 경우예요. 2005년도 이제 선거에 패배했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노동시장을 개혁했어야 되는데 이걸 대담하게 개혁을 안 한 거죠. 한번 정치적으로 부서지고 나니까 이제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런 거죠. 프랑스도 마크론이 연금 개혁을 했는데 거리 시위를 했고 그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과거에 드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뭐 그 비스마르크나 이런 사람들이 큰 걸 봤다 치면 지금 마크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박사를 치면 여기는 유치원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치하고 생각이 적고 이런 사람들이 돼 있는 거예요. 정치가는 누가 합니까? 돈을 가지고 정치 자금을 대줘야지 그게 선거에서 이기잖아요. 그럼 돈을 누가 대줬겠어요? 금융제국이 대준 거예요. 메르츠 누굽니까? 블랙락 독일 총수 출신이잖아요. 마크롱 누굽니까? 로스차일드 은행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야 칼라스 유튜브 보면 카야 칼라스의 그 하이라이트를 해가지고 비아냥대는 게 있거든요. 카야 칼라스는 EU 외교 수장인데 제가 볼 때는 지능이 되게 낮아요. IQ가 분명히 한 8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막 해요. 왜 그런 사람을 쓰느냐? 똑똑한 사람을 쓰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2022년도 러우전이 틀어져가지고 막 협상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프랑스 현역 장군 한 사람이 어디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거 러시아 말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해임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복귀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지도자들은 머리가 좋으면 일단 안 돼요. 왜 그러니까 이걸 아젠다를 움직이는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돈 가진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불러주는 것을 듣는 사람들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EU에서 보면 EU 집행위원장인 우르슐라 폰데라이언 산부인과 출신이고 독일 국방장관 출신인데 메르켈이 국방장관 하다가 이게 하도 못해가 쫓아낸 사람이거든요. 근데 EU 수정이 됐어요. 폰데라이언을 보면은 머리 나쁘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 나쁜 사람, 머리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 관심이 없지만 우리 정치인하고 비교해보다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관심을 가지면은 유럽은 앞으로 헤어날 길이 없다. 정치적 자산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있고 자기가 뱉은 말도 간수를 못하고 명백하게 협상이 필요한데 협상을 추진도 못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정치가가 안 되는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이걸 이미 파괴해놨기 때문에 유럽의 정치인들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망할 일만 남았지 흥할 수는 없다. 그래서 뭐 드골 같은 사람이 나오거나 과거에 처칠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이라든지 전체를 꿰고 역사의 흐름을 봐가면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었고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 바보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유럽이 과거에 문명국이었고 이런 거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보들이 모여가 국민들의 평균 지능도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하고 있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 갈등의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금 주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일하는 사람은 실업자가 많고 연금 수령자는 이제 중년의 정규직 노동자들이죠. 그러니까 연금 수령자는 은퇴한 사람이고 중년의 정규직 노동자는 일단 그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권리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투표율이 되게 높아요. 조직화가 되고 있고 현상 유지를 선언하는데 개혁을 한다면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청년이고 특징이 뭡니까? 투표율이 낮죠. 정치적으로 일단 집단 자체가 적으니까 그런 대표가 적고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이탈리아 청년 3분의 1은 뭐 거의 아무것도 안 합니다. 교육이나 고용이나 훈련 이런 게 없고 정치적 목소리가 없고 그냥 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런 목소리를 수용할 수도 없어요. 목소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자꾸 독일이나 영국 이민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값싼 노동력이 들어오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당장 한두 개 해결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그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산업에 맞지 않아요. 허드렛 일만 하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결국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식으로 가게 되고 연금개혁이 미루어지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청년에게 비정규직과 낮은 임금을 강요하고 세대 간의 불공정이 심화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정치적인 합리성에만 주목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동인이 없다.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아무도 자기한테 표를 안 떠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게 유럽의 어떤 정치 경제학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로존 내부에는 모순이 있고 정치적으로 교착 상태인데 유로존은 불완전한 통화 동맹 아까도 말씀했지만 당일 통화하고 중앙은행에 있는데 재정 통합을 안 했어요. 재정 통합을 하면 부채 통합을 했는데 그걸 안 하고 했거든요. 슈레드가 저걸 할 때 국민투표에 부채 대상이잖아요. 유로라는 화폐를 출범시키려면은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자기 주권을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냥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저게 어째 보면 저게 큰 문제인데 저것 때문에 이제 잠시 빚을 받지만 굉장히 어렵게 된 거고 위기 대응이 극도로 없다. 그래서 2010년대 위로전이 났는데 결국 독일에서 남유럽한테 뭐라 했는 걸까? 긴축을 강요했어요. 독일의 논리는 방만 재정이 위기를 자초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IMF 같은 소리를 했죠. 근데 남유럽 반론은 뭔가 독일이 자꾸 긴축을 해가지고 경기가 악화된 독일이 흑자 있으면 그걸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사실 남유럽 이야기가 더 사실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대립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로존은 계속 분열된 채로 그냥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 팬데믹이 났을 때 유럽에서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EU라 해가지고 7,500억 유로를 복구 기금으로 넣었어요. 이게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부채를 발행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영구적으로 재정 통합을 할 거냐? 갈수록 힘들죠. 전략이 미덕인 나라 있잖아요. 독일이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여기서 여전히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각 나라가 개별적으로 저게 유로가 아니고 각 나라가 화폐가 있었다. 이탈리아가 리라를 썼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면 리라의 환율을 절하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수출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각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을 안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게 유로존이 덩치만 만들었지 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포퓰리즘이 이제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건데 정치가 파편화되는 건 일단은 전통으로 중도 정당의 어느 사회든 중산층이 만약에 그게 강화됩니다. 그래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여기가 이제 가운데 있고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시류에 따라서 합쳐지기도 하고 말기도 하고 이런 건데 지금 극우 극자
이쪽 포퓰리스트가 막 성장하고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독일의 AfD나 프랑스의 RN이나 이탈리아 형제당의 스페인의 박스나 이런 것들이 다 극우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장이 반EU, 반이민, 반세계화 그리고 개혁을 한다는 게 아니고 퇴행을 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EU 입장에서 보면 퇴행을 하는 거예요. EU 탈퇴를 하고 유로를 폐기하고 국경을 폐쇄하자 그렇게 하자는 건데 이게 합리적으로 장기적인 개혁 추진이 좀 곤란해. 이걸 하다 보면 당장 또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길게 보고 끝까지 큰 그림을 그려가며 해야 되는데 당장 막 반대가 많으니까 정치적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마크롱이 개혁적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의회 가반을 상실하고 좌파 극우 사이에 막 협착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연금 개혁을 막 정부 단독으로 통과하고 한다고 뭐 이렇게 사용하고 했는데 이게 정당성 위기가 발생하니까 총리를 또 데모하면 해고했다가 다시 또 해임한 총리를 다시 기용하고 이런 우왕좌왕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혼란 상태에 계속 있고 아직 빠져나갈 길이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현재 정도는 머들링 스로라 그래요. 얼렁뚱땅 넘어가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정치 문화는 개혁보다는 점진주의를 선호하고 있고 급격한 변화는 다 반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지금 뭐 난 살만하다는 사람들이 표를 많이 던지니까 그러니까 작은 조정을 통한 적응만 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기에는 이게 맞지만은 구조적 위기가 있는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고요. 유럽이 이게 대응 패턴은 어떤가 위기가 발생하면 긴급 조치를 해요. 그래 약간 개선을 하고 나서 이제 개혁 압력을 일단 완화시켜요. 그러면 다시 또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또 긴급 조치를 해요. 그러면 이게 위기에서 위기로 뭐 계속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구조 개혁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 근본 개정이 뭐냐? 재정 통합을 하고 은행 연합을 완성하고 정치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하려면 누가 희생이 필요한데 이걸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드라기가 일단 뭐든지 필요한 건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2012년도에 뭐 그때는 유로존을 구했죠. 그런데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 카리스마에 의존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덮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6번째 요인은 외부 제약이 이제 계속 강화되는데 개혁 정치 공간이 실제로 계속 축소돼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재정 적자를 불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계속 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요. 신용평가 때문에. 그러면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미중 경쟁 사이에 중립 공간이 없어. 미국 아니면 중국 편에 서라 이제 양쪽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후 변화를 계속 아젠다를 추진해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데 기후 변화 가지고 뭐 온도 오르는 게 그게 얼마나 뭐는지 모르지만 에너지 전환은 각 그 경제 구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제 빨리 안 되고 에너지 그 베이스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니까 이제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런 아젠다는 좋지만은 적응 자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뿐이거든요. 기후 변화는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공동의 이익이지만은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조치는 우리를 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를 넣고 개인의 재산하고 공공재하고 사이에 선택을 하려면 항상 개인의 재화 용역을 선택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런 게 너무 빨리 전환하는 게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흉내만 내고 실제로는 내가 적응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정진돼봐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위선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니까 각국이 기업이나 이런 데 적응할 틈도 없이 그냥 정책을 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익을 받습니까? 중국만 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일을 하는데 동시 압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개혁이냐 이것보다 어떤 위기가 먼저냐 이게 따라서 급한 것부터 불을 끄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선택이라기보다는 급한 거 우리가 중요한 게 있고 급한 게 있다 치면은 매트릭스로 보면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급한 거 급하지 않은 거 이게 4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중요하고 급한 것은 먼저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은 항상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데도 급한 거는 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계속 그 매트릭스 몇 번 곱하고 나면 계속 그 위기만 더 남거든요. 그러니까 해결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문제가 더 심한 거죠. 어째 보면은 성공의 기억이 역설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전후 70년의 경험이 평화와 번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념이 형성됐어요. 지금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구나.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만 개혁이 긴급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째 보면은 노멀시 바이어스라 그러는데 이게 정상성의 편향이라 그래요. 지금까지 잘 버텼으니까 앞으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위험한 착각이죠. 이제 과거 성공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특수 조건의 산물이었어요. 지정학적인 안정이 있었고 미국의 안보 이선이 있었고 값싼 에너지가 있었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 소멸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될 것이다. 이것은
거의 그 유럽의 지도자들이 바보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개혁을 할 수 있는 두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 정치적으로 돈을 주고 뭐 어쨌든 표를 샀든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 이제 저렇게 지금 권력만 장악하고 있는 거죠. 대안이 없는 세력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개혁 지원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 메커니즘을 보면은 국가와 정단이나 이익집단은 나름대로 합리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합적으로 차선의 결과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고전적으로 집합 행동의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혁의 정치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비용은 적극적이고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데 이익은 장기적으로 분산되고 정치인은 항상 다음 선거를 걱정하니까 결과적으로 단기 비용을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달콤한 것만 하고 뭐 어떤 포퓰리즘에 쓸리기도 하고 하는데 미래 전망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유럽은 일본에 뭐 30년 뭐 잃어버린 30년 40년 이런 위험이 있고 일본은 그걸 겪었으면서 지금도 이제 그야말로 미래가 좀 없다고 보이잖아요. 장기 정체나 인구 감소나 국제 영향력 쇠퇴가 되고 이미 그 길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다시 정리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유럽의 몰락이 한국에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유럽 사례가 한국 사례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경제 규모나 기술 역량을 보유해도 전략적 자율성이나 통합시장이 없으면은 미중 경쟁의 주변부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유럽보다 훨씬 작잖아요. 더 취약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의존을 그때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와 미국 안보를 했는데 이제 분절된 시장이나 개혁을 제한하거나 어정쩡한 지정학적 입장에 있다가 보니까 저렇게 인정이 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의 실수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상당히 불확실하죠. 그리고 지정학적 제약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변화를 하고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살 길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보다 더 좋은 미래를 상상하지 말고 과거보다 더 나빠질 미래를 대변해서 지금 어려워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좀 과감한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자산이 있어야 돼요. 욕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신뢰를 형성해야 되고 그런 업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안 생기거든요. 성공이 누적돼야 생기는데 우리는 지금 정권 교체가 굉장히 빈발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치 집단도 이런 자산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시기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제는 우리는 인구 절벽이 훨씬 심하고 우리는 미중 경쟁에서 더 강요당하고 특히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브릭스를 타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뭔가 하니까 지금 브릭스를 추진하면은 그야말로 미국한테 골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최소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돼요.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유럽보다 더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몇몇 기업한테 의존할 수 없고 우리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우리 공장을 뜯어가 미국에 만들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안 그래도 청년들한테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정치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입장이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 특히 노동시장 개혁이나 연금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먼 미래 이야기가 있고 우리는 훨씬 인구 출산율도 낮고 어렵거든요.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옛날에 21세기 자본에서 그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금융사회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사회의 종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보다 금융으로 버는 소득이 훨씬 많으면은 그 사회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거예요. 금융은 결국 종이에 불과한 거거든요. 종이돈에 불과한 거고 실제 생산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생산을 계속 권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면 미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든 젊었든 관계없이 결국은 가장 우리 사회 미래에 중요한 젊은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쪽이 그런 쪽으로 계속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창업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계속 이제 그 개혁을 거부하는 쪽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거부한다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그렇게 가면은 미래가 없다는 게 유럽에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한테 닥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닥치고 이미 닥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나와서 여러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군사력
분야에 전문을 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신제1의 군사력 이야기라는 블로그에 오시면은 제가 올리는 글들을 볼 수 있고 하셔서 제가 소통도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그쪽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